혹시 밤에 잠 못 이루고 통장 잔고만 몇 번씩 확인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얼마 전 경기도 용인에서 평생 운영하던 과일 가게를 접으신 60대 박 사장님 이야기, 혹시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환율은 연일 최고치를 찍는데 왜 언론에서는 괜찮다고만 할까요?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97년대와는 완전히 다른 조용한 암살자와 같습니다. 이미 현명한 사람들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놓치신다면 평생 모은 자산을 지킬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2의 IMF 생존 매뉴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수십 년간 땀과 눈물로 채워온 통장 하나가 어느 날 아침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 평생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긴 낡은 통장 하나를 밤새도록 써보던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른들의 박만식 씨에게 세상은 새벽 4시에 문을 여는 수산시장과 해가 질 무렵 손주 녀석의 재롱, 그리고 장판 밑에 고이 모셔둔 통장,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학교 경비원으로 30년을 꼬박 일하고 퇴직한 그에게 유일한 훈장이자 자부심은 통장에 찍힌 숫자였다. 잉크가 닳고 달아 희미해진 글씨 위로 그의 청춘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자의 기저귀 값을 아끼려 버스 2정거장을 걸어 다니던 29의 자신과 아내의 병원비를 마련하려 밤낮으로 폐지를 주었던 56의 자신이 그 안에 있었다. 그에게 통장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가족을 지켜낸 성벽이자 자신의 삶 그 자체였다. 그날도 만식 씨는 오랜 벗, 최규철 씨와 시장 한편의 허름한 국밥집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뽀얀 김이 두 사람의 주름진 얼굴을 따스하게 감쌌다. 이 사람아, 국밥 한 그릇에 9,000원이 말이 되나? 내 첫 월급이 20만 원이 안 됐는데. 세상 참 무섭게 변해. 규철 씨가 깍두기를 우적우적 씹으며 투덜거렸다. 그는 40년간 운영하던 철물점을 작년에 아들에게 물려주고 소일거리로 시간을 보내는 중이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편안함보다 어딘지 모를 불안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러게 말일세. 그래도 자네는 든든한 아들이 가게라도 물려받았으니 얼마나 좋아. 나는 이 늙은 몸뚱이랑 통장 하나가 전부인데. 만식 씨가 소주잔을 채우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 미소에 규철 씨는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낮췄다. 만식아, 자네 유튜브 같은 거 보나? 내가 어제 뭘 봤냐면 지금 나라가 거덜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야. IMF, 그건 애들 장난이었대. 뭔 소린가 또. 맨날 그런 것만 보니 사람이 불안해진 게야. 아니라니까 들어봐. 정부가 숨기는 빚만 해도 뭐 연금이니 뭐니 다 합치면 3,000조가 넘는다나? 상상이가 3,000조. 그리고 국채금리인가 뭔가가 발작을 하고 환율은 1,500원을 넘어간다잖아. 우리 돈이 그냥 똥값이 된다는 소리야. 규철 씨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는 흥분한 듯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그 소리에 만식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똥값.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가슴에 박혔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벽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듯한 아찔한 공포가 밀려왔다. 자네 그게 정말인가? 그럼 똑똑한 사람들은 벌써 달러나 금으로 다 바꿔놓고 있대. 우리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은행에 돈만 넣어둔 늙은이들만 바보 되는 거라고. 자네 그 통장, 그거 그러다 정말 휴지 조각 된다니까. 규철 씨의 마지막 말은 만식 씨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국밥은 이미 식어 비릿한 기름기만 둥둥 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만식 씨의 귓가에는 휴지 조각이라는 단어가 맴돌았다. 평생을 지켜온 자신의 삶이, 아내와의 추억이, 자식들을 향한 헌신이 한낱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는 늙은 가장의 등을 축축하게 적셨다. 그날 밤 만식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뒤척이다 일어나 장판 밑에서 통장을 꺼내 들었다. 어두운 방 안 스탠드 불빛 아래서 그는 숫자를 세고 또 셌다. 1억 2,400만 원. 아파트 경비 초소의 겨울밤과 찜통 같은 여름을 견뎌내며 허리 통증을 파스로 달래가며 모은 피 같은 돈이었다. 그는 통장을 가슴에 품었다. 마치 위태로운 촛불을 두 손으로 감싸준 심정이었다. 이걸 지켜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음 날 아침 만식 씨의 눈은 퀭했다.
그는 평소 입던 낡은 점퍼 대신 10년 전 아들이 사준 낡은 양복을 꺼내 입었다. 비장한 표정으로 집을 나서는 그의 손에는 낡은 통장과 도장이 들려 있었다. 그의 목적지는 단 한 곳, 은행이었다. 은행 안은 아침부터 붐볐다. 번호표를 뽑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동안 만식 씨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전부 현금으로 바꿔야 하나? 아니면 규철이 말대로 달러로? 금은 어디서 사는 거지? 평생 은행 예금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던 그에게는 모든 것이 혼돈이었다. 142번 고객님, 창구로 오십시오. 드디어 그의 차례가 되었다. 창구에 앉은 젊은 여직원 앞에서 그는 쉽게 입을 떼지 못했다. 저 이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고개를 돌리자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아들, 박진우가 서 있었다. 증권사에서 일하는 아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시 은행에 들른 참이었다. 아들의 얼굴을 본 순간 만식 씨는 울컥하고 서름이 터져 나왔다. 진우야, 너 잘 만났다. 이 돈 좀 어떻게 해야겠다. 이대로 두면 휴지 조각이 된다잖니. 만식 씨의 절박한 외침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진우는 당황한 아버지를 창고에서 일으켜 한적한 상담실로 모셨다. 자리에 앉자마자 만식 씨는 어젯밤 규철 씨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국가부채가 3천조라더라. 환율이 폭등한다더라.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더라. 이야기를 잠자코 듣던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감쌌다. 아버지, 친구분께서 많이 걱정하셨나 보네요. 그런데 아버지가 들으신 이야기 중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 그리고 너무 과장된 부분이 많아요. 뭐가 과장됐다는 게냐? TV만 틀면 나오는 소린데. 아버지,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부채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3천조라는 숫자에는 함정이 있어요. 부채의 거의 절반이 연금 충당 부채라는 건데, 이건 당장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앞으로 70년, 80년에 걸쳐서 연금 줄 돈을 미리 계산해 놓은 일종의 미래의 약속 같은 거예요. 연금 수입도 계속 들어오고요. 이걸 일반 빚이랑 똑같이 생각해서 나라만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최근 발표된 정확한 수치는 연금 충가계 부채를 포함해 약 2,585조 원 수준이고 정부도 이걸 관리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진우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환율이 높은 것도 맞아요. 하지만 IMF 때처럼 붕괴 수준은 아니에요. 그땐 2,000원 가까이 갔었어요. 지금은 미국 금리가 워낙 높아서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비싸진 영향이 커요. 물론 우리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정부에서도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려고 계속 개입하고 있고요. 부동산 PF 부실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것도 부실 사업장은 정리하고 괜찮은 곳은 살리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어요. 무조건 터진다고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의 논리정연한 설명에 만식 씨의 흥분은 조금씩 가라앉았다. 하지만 불안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그래도 불안한 걸 어떡하냐. 평생 모은 돈이야. 이걸 지키는 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란 말이다. 만식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한마디에 담긴 세월의 무게를 아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진우는 아버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알아요, 아버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생존이 아니라 대비를 해야 해요. 공포에 질려서 전부 현금으로 찾는 게 아니라 아버지 자산을 더 안전하게 지킬 방법을 찾아야죠. 그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버지가 평생 저희를 지켜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아버지의 자산을 지켜드릴 차례예요. 그 말에 만식 씨의 눈에서 끝내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다. 휴지 조각이 될까 봐 밤새 품고 있던 통장이 아니라 든든하게 자라준 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다. 그날 오후 진우는 월차를 내고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서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아버지, 이제는 은행에 직접 가지 않으셔도 스마트폰으로 더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진우는 아버지의 돈을 3가지로 나누는 법을 설명했다. 당장 쓸 수 있는 비상생활비는 현금으로 일부 인출하고 나머지는 지금처럼 예금으로 두되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아주 일부만 달러나 금 같은 안전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액으로 달러 예금을 하는 법, 금 통장을 만드는 법을 눈높이에 맞춰 차근차근 설명했다. 처음에는 어렵다며 손사래를 치던 만식 씨도
아들의 친절한 설명에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만식 씨는 규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사람아, 자네 아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게. 우리가 너무 한쪽 이야기만 듣고 지레 겁먹은 것 같아. 무서워하며 벌벌 떠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제대로 알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먼저라고 하더군. 소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전화를 끊은 만식 씨는 더 이상 장판 밑을 뒤지지 않았다. 대신 아들이 깔아준 주식 앱을 열어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사들인 10달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공포에 굴복하는 대신 변화하는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낡은 통장 위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한 줄이 자랑스럽게 새겨지는 순간이었다. 그의 삶은 휴지 조각이 아니라 새로운 답을 찾아가는 두꺼운 책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한적한 신도시 깔끔하게 정돈된 아파트에서 김민준 씨의 하루는 직접 내린 커피향과 함께 시작된다. 35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그는 3년 전 아이들의 환호성을 뒤로하고 영예롭게 퇴직한 고등학교 역사 교사다. 그의 아침은 신문을 정독하는 대신 태블릿 PC로 국내외 경제 뉴스를 확인하는 것으로 문을 연다. 코스피 지수와 환율 동향, 미국 연준의 금리 발표 같은 딱딱한 숫자들을 그는 마치 역사 연표를 읽듯 자연스럽게 훑어내린다. 그에게 경제의 흐름은 과거의 흥망성쇠와 다르지 않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교훈을 주는 살아있는 역사책이기 때문이다. 민준 씨에게 노후는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평생을 바쳐 준비한 긴 여행의 시작이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28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은 그의 든든한 생활 기반이 되어주었고, 아내와 함께 사는 이 아파트는 이미 10년 전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온전한 그의 자산이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성벽은 눈에 보이는 자산이 아니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온 나라가 휘청일 때 그는 40을 넘긴 가장이었다.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시던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고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바로 격해서 지켜봐야 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아버지가 믿었던 부동산과 예금은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렸다. 그때 민준 씨는 뼈에 새겼다. 진정한 안정은 한 곳에 모든 것을 걸어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파도에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한 데를 만드는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월급의 일부를 쪼개 단순히 저축하는 것을 넘어 공부를 시작했다. 경제학 서적을 파고들었고 퇴근 후에는 서툰 솜씨로 컴퓨터를 켜고 국내외 우량주를 분석했다. 그의 투자는 대박을 노리는 투기가 아니라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위험을 분산하고 자산을 시키는 생존 그 자체였다. 그날 오후 민준 씨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함께 서예를 배우는 오랜 친구 이성호 씨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맑은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쏟아졌지만 성호 씨의 얼굴은 구름이 잔뜩 낀 듯 어두웠다. 그는 평생 운영하던 과일 가게를 얼마 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이제 막 여유를 찾으려던 참이었다. 민준아, 나 요즘 밤에 잠이 안 와? 어제 아들놈이 보여준 유튜브를 봤는데 세상의 나라가 곧 망한다는 거야. 당장 내일이라도 제2의 IMF가 터진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성호 씨는 초조한 듯 무릎을 툭툭 쳤다. 그는 어젯밤 아들이 보여준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에 완전히 홀려 있었다. 국가 부채가 3천조를 넘었고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될 거라는 내용이었다. 자네 그 은행에 넣어둔 퇴직금, 그거 몽땅 달러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금이라도 사둬야 하나?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길바닥엔 앉게 생겼어. 성우 씨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민준 씨는 따뜻한 캔 커피를 그의 손에 쥐어주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성호야, 너무 걱정 마라. 세상이 망할 것처럼 떠드는 소리는 내가 젊었을 때도 자네가 한창 장사할 때도 늘 있었어. 물론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럴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지. 자네가 본 그 3천조라는 빚,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당장 갚아야 할 돈보다는 앞으로 수십 년간 연금으로 줘야 할 미래의 약속까지 합쳐 부풀려진 숫자야. 환율이 높은 것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 전 세계 돈 가치가 다 떨어진 탓이 크고. 민준 씨는 겁을 먹은 친구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수십 년간 공부해온 지식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다. 나는 말이야, 25년 전부터 내 월급을 3개의 바구니에 나눠 담았어. 하나는 우리 돈 원화 예금 바구니, 다른 하나는 미국 돈 달러 바구니,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꾸준히 배당금을 주는 튼튼한 회사들의 주식 바구니. 어떤 해에는 원화 가치가 올라서 이익을 보고 어떤 해에는 지금처럼 달러 가치가 올라서 손해를 막아주더군. 주식은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좋은 회사는 결국 위기를 이겨내고 배당금으로 나를 위로해줬지. 폭풍우가 몰아칠 때 한쪽으로만 쏠린 데는 뒤집히기 쉽지만 양쪽에 무게추를 단단히 단 데는 흔들릴지언정 가라앉지는 않아. 그의 말에는 공포에 맞서온 자의 단단한 지혜가 담겨 있었다. 성 씨는 멍하니 민준 씨를 바라보았다. 늘 함께 늙어가는 친구라고만 생각했는데 그의 얼굴에서 평생을 성실하게 준비해 온 현자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자네는 그렇게 다 준비하고 있었구나. 나는 그저 돈만 모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 겁먹고 전부 현금으로 바꾸는 게 제일 어리석은 짓이야. 그건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에게 내 돈을 그냥 다 가져가라고 대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아. 자네 아들과 함께 앉아서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봐. 자네 자산을 지킬 방법은 분명히 있을 걸세. 민준 씨의 조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위기 앞에서 절망하는 대신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가라는 따뜻한 격려였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준 씨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증권사에 다니는 딸이었다. 아빠, 괜찮으세요? 요즘 회사 분위기도 안 좋고 뉴스만 보면 무서운 소리뿐이라서요. 혹시 필요하시면. 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민준 씨는 빙그레 웃었다. 20년 전이라면 자신이 딸에게 했을 걱정을 이제는 딸이 자신에게 하고 있었다. 아빠는 괜찮다. 내 걱정이나 하렴. 너 매달 붓고 있는 적금, 그거 아직도 1%대 금리인 건 아니지? 시장이 불안할 때일수록 우량주를 조금씩 사 모으는 것도 좋은 방법이란다. 월급날마다 잊어버린 셈치고 딱 한 주씩만 사봐. 10년 뒤에는 아빠한테 고맙다고 할 날이 올 게다. 오히려 딸에게 재테크 조언을 해주는 아버지의 여유로운 목소리에 딸은 안심하며 전화를 끊었다. 민준 씨는 전화를 끊고 거실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97년 외환위기 때 시에 빠져있던 아버지의 생신날 찍은 씁쓸한 가족 사진이었다. 그는 사진 속 아버지에게 속으로 되뇌었다. 아버지, 저는 지켜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돈 때문에 가족의 웃음을 잃지 않을 존엄과 평화를요. 잠시 후 그의 스마트폰에서 띵동하고 작은 알림음이 울렸다. 그가 15년 전부터 꾸준히 사모은 미국 통신회사 주식에서 분기 배당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었다. 불과 몇만 원 되지 않는 작은 돈이었지만 민준 씨의 얼굴에는 세상 가장 값진 보물을 얻은 듯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태블릿 PC를 켜서 그 돈으로 손녀에게 선물할 작은 장난감을 주문했다. 그에게 돈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의 성실한 공부와 준비를 통해 얻어낸 사랑하는 이들과의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이자 달콤한 열매였다. 불안한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그의 노후는 그렇게 고요하고 평화롭게 깊어가고 있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나라에 빚이 많다. 국민연금 곧 고갈된다. 이런 걱정스러운 이야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숫자를 보면 더 겁이 나죠. 국가 부채가 1100조 원을 넘었고 앞으로 줘야 할 연금까지 합치면 몇천조 원이라는 소리가 들리니까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숫자를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당장 정부가 주머니에서 꺼내 갚아야 할 빚하고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우리 자식 세대가 연금으로 내고 또 받아야 할 돈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나라 살림이 넉넉하지 않다는 신호인 건 맞지만 이걸 가지고 당장 IMF 때처럼 나라가 망할 것처럼 생각하는 건 과도한 걱정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연금 개혁 논의도 계속되고 있고 제도를 안정시키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고요. 환율 문제는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해외여행은커녕 수입 물가가 올라서 장 보기도 무섭다는 분들이 많으시죠. 1달러에 1,400원을 넘어 1,500원 이야기가 나오니 97년 외환위기 때의 악몽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은 그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긋습니다. 그때는 우리 경제의 체력이 완전히 무너져서 생긴 일이라면 지금은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할지 또 누가 대통령이 될지 같은 전 세계적인 큰 파도에 우리 배가 함께 흔들리는 것에 가깝다는 분석입니다.
우리만 유독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같이 힘들다는 거죠. 물론 환율이 높게 유지되면 우리 생활이 어려워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국가 부도 사태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중론입니다. 언론이나 인터넷에서는 매일같이 한국 경제가 곧 무너질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고 오히려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여러 가지 의견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듯 쓸데없는 공포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시니어들은 이제 어떻게 자산을 관리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놀랍게도 하나로 모입니다. 바로 수익률이 아니라 안정성과 현금 흐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큰 돈을 한 번에 벌려고 하기보다 내가 가진 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매달 생활비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만들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전체 자산의 최소 30%에서 많게는 50%까지는 무슨 일이 생겨도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나 예적금 또는 아주 안전한 국공채 형태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부동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데 당장 쓸 돈이 없다면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관리비나 세금 부담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하나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적으로 부어두신 연금저축을 잘 활용해서 매달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줄기를 여러 개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유가 조금 있으시다면 꾸준히 배당금을 주는 튼튼한 회사 주식이나 관련 상품의 일부를 투자해서 은행 이자보다 나은 용돈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혼자 모든 걸 결정하지 마시고 자녀들과 현재 자산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어르신들을 노리는 금융사기가 정말 기승을 부리니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나 문자는 무조건 의심하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대에는 누가 더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잘 지키느냐가 노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과도한 공포는 금물이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꼼꼼하게 대비하는 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디지털 금융 교육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대한민국은 우리 어르신들이 디지털 금융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게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정부, 금융권, 그리고 여러 민간 협의회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힘을 합치고 있죠. 가장 큰 목표는 우리 어르신들이 모바일 뱅킹이나 키오스크 같은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또 날마다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 사기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정부는 이미 2018년부터 디지털 포용을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서 모든 국민이 디지털 세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금융당국에서도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금융앱을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 지침을 만들어서 2025년까지 모든 금융권에 간편 모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해요. 금융권에서도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요. 하나은행은 어르신들의 디지털 자산 관리 역량을 높이고 안전한 금융 생활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금융 교육을 하고 있어요. 직접 찾아가서 오프라인 교육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직접 해보는 체험형 교육도 제공하고요. 물론 금융사기 예방 교육도 빼놓지 않아요. KB국민은행도 2019년부터 꾸준히 시니어 디지털 금융 교육을 해오고 있는데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손잡고 모바일 뱅킹, 계좌 통합 관리, 금융사기 예방법 같은 유익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신한라이프는 어르신 금융 소비자를 위해 직접 찾아가는 금융 교육을 통해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활용한 보험금 청구, 보장 내용 조회, 그리고 보험, 사기 예방 같은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 지식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카카오페이도 페이티처라는 시니어 금융교육 강사단을 만들어서 사각사각 페이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금융 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 협의회나 재단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는 한국도서관협회와 함께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를 막고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을 키워드리고 있고요. 전국은행연합회는 범금융권이 함께하는 뱅퀴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을 전국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특히 어르신이 어르신을 가르치는 노노케어 방식을 도입해서 교육 효과도 높이고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전국 디지털 취약 노년층을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형 디지털 교육과 함께 디지털 문해교육사를 양성해서 어르신들이 디지털 사회에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시니어 디지털 금융스쿨을 통해 스마트폰 활용법, 디지털 금융투자, 그리고 안전한 디지털 금융생활까지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키오스크 사용법, 스마트폰 활용법, 모바일 뱅킹, 온라인으로 금융상품 비교하는 법, 주택연금 같은 자산 활용법, 그리고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 유형과 예방 및 대응 방법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이런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디지털 금융 역량을 높여서 금융 소외를 없애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할 거예요. 이제 건강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는 정말 중요해지고 있어요. 특히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기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겪을 수 있는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런 기술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들, 예를 들면 삼성 갤럭시 워치 후 심전도를 측정하거나 낙상을 감지하는 기능, LG전자의 스마트 체중계로 체지방률, 근육량, 골밀도를 분석하는 것처럼 다양한 기기들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AI 기반의 복약관리 솔루션은 약 먹는 시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고 AI 챗봇이나 스마트 스피커는 어르신들의 정서적인 지원과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스마트 헬스 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도 있고요. 물론 예방적 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병이 생기고 나서 치유하는 것보다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꾸준한 신체 활동, 운동, 금연, 절주, 건강한 식단 관리,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질 높은 수면 등 통합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해요.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나 치매, 낙상, 영양실조, 근감소증 같은 노인 증후군도 꾸준히 관리하고 일찍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가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니 낙상 예방 교육은 정말 필수적이죠. 정신건강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치매, 우울증 같은 노년기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은 우울하거나 인지력이 떨어져도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렵거나 주변에 부담이 될까봐 병원 가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변 가족들의 관심과 지원이 정말 중요해요. 치매안심센터를 노인정신건강센터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영양관리도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핵심이에요. 근감소증을 예방하려면 몸무게 1kg당 하루 1g에서 1.2g의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고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도 중요합니다. 잡곡밥, 채소와 과일, 저염식 같은 균형 잡힌 식단은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규칙적인 운동도 필수예요. 주당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나 75분 이상의 고강도 운동이 권장되고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균형 운동을 골고루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전에는 꼭 준비 운동을 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서비스나 방문 의료 서비스도 활성화되고 있고 응급 상황에 처한 어르신들을 위한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노후 생활을 즐겁게 만들어줄 여가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다양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물론이고 사회성 유지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개인의 흥미와 건강 상태에 맞춰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먼저 신체 활동 프로그램으로는 걷기, 산책, 등산처럼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 전신 운동이 되는 활동들이 좋습니다. 요가나 명상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이고요.
건강 체조나 수영도 관절에 무리 가지 않으면서 근력과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탁구, 게이트볼, 파크골프처럼 격렬하지 않으면서도 즐길 수 있는 운동들도 어르신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아요. 사람들과 어울려 친목을 다지기에도 아주 좋고요. 최근에는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도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답니다. 정신 및 인지 활동 프로그램도 중요해요. 독서, 문학, 수필은 뇌 활동을 촉진하고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주면서 정서적인 안정감과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바둑, 장기, 보드게임은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집중력 향상에 좋고,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어 인지 기능 발달과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뇌파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형 휴식을 제공하는 브레인 트레이닝도 스트레스 완화, 치매 예방, 우울증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문화, 예술 및 취미 활동도 어르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기타, 피아노, 색소폰 같은 악기를 배우는 것은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고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치매 예방에 좋고요. 그림 그리기, 수채화, 조각 같은 미술 활동은 창의성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죠. 뜨개질이나 수공예는 손의 소근육을 발달시키고 집중력을 향상하며 완성된 작품을 보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요리나 제빵을 배우는 것도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식물을 키우는 것도 자연과 소통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고요. 영화, 드라마, 공연 관람 같은 문화생활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참여 및 학습 활동 프로그램인데요. 자원봉사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자기만족과 성취감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노케어처럼 어르신들이 서로를 돕거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봉사활동도 좋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고 소득 보장과 사회 참여를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합창단, 연극반 같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소속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익히고 온라인 학습 및 소통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EBS 평생학교처럼 5080 세대를 위한 다양한 실용 교육 강좌를 시청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고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노인복지관, 지자체 운영 무료 강좌,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지원 프로그램, 경로당, 노인교실 등 다양한 곳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버에듀네 같은 온라인 교육 서비스나 EBS 평생학교 같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집에서도 다양한 학습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어르신들이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정신건강 증진과 인지, 기능 유지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기회들을 잘 활용해서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황혼여, 빛나는 노을처럼 우리의 시간은 더욱 깊고 아름답게 물들어갑니다. 지나온 모든 순간이 모여 지혜의 강물이 되고 새로운 배움과 도전은 그 강물의 생기를 더합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에 흔들리고 때로는 잔잔한 물결의 평화를 찾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희망의 돛이 굳건히 서 있습니다. 사랑과 용기 그리고 따스한 온기로 채워진 우리의 삶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 서로에게 의지하며 나아갈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절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며 이 아름다운 여정을 함께 걸어갈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빛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빛은 바로 우리의 찬란한 내일입니다. 존경하는 50대, 60대, 70대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서 디지털 세상의 빠른 변화 속에서 길을 잃어 막막함을 느끼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스마트폰 앱 하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두려웠던 분들, 보이스피싱의 교묘한 수법에 마음 졸이셨던 분들, 혹은 점점 쇠약해지는 몸과 마음에 홀로 불안감을 느끼셨던 분들이 계셨을지 모릅니다. 또 넘쳐나는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무료함을 느끼고 외로움에 지쳐가던 분들도 분명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여러분의 깊은 고민과 어려움에 공감하며 여러분의 손을 잡아드리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디지털 금융교육을 통해 자신감 있게 온라인 뱅킹을 이용하고
키오스크 앞에서 더 이상 당황하지 않으며 오히려 손주들에게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을 알려주는 멋진 어르신들의 모습. 최첨단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로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챙기고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으로 활기찬 매일을 보내는 분들. 요가와 명상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그림과 악기 연주로 삶의 예술 꽃 피우는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는 분들 말입니다. 심지어 노노케어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새로운 존재 가치를 찾고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경제적 자립과 함께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빛나는 눈동자를 보면서 우리 모두 가슴 벅찬 희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두 상반된 모습은 단지 운명의 차이가 아닙니다. 바로 관심과 노력, 그리고 참여가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디지털 금융교육을 찾아 나서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 작은 습관 하나부터 바꾸려는 의지,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세상과 소통하려는 열린 마음이 바로 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혼자 해내야 한다면 너무나 막막하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와 금융기관, 그리고 수많은 인간 단체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디지털 세상에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금융 교육과 고령자 친화적 앱을 개발하며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스마트워치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은 여러분의 건강을 24시간 꼼꼼하게 살피며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 서비스는 여러분의 손발이 되어줄 것입니다. 노인복지관, 평생교육원, 경로당 등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할 다채로운 여가 및 학습 프로그램들이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단순히 끝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삶의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즐거움을 창조하고 못다 이룬 꿈을 향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려 활기찬 하루를 보내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망설이지 마세요. 작은 관심과 용기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스마트폰으로 모르는 기능을 검색해보고 가까운 복지관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전화해보고 당장 걷기 운동을 시작하는 것. 이 모든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년은 세상 그 어떤 그림보다도 아름답게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때로는 정보를 나누고, 때로는 위로를 건네며, 때로는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희망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눈부시게 빛나기를, 그리고 그 빛이 우리 사회 전체를 환하게 비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60대 남성이 통장 잔고 12만 원 남기고 병원비 800만 원을 맞았습니다. 퇴직 후 즐기려다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먼 나라 얘기 같으신가요? 경기도 성남에 사는 62세 박용철 씨는 퇴직 후 시간을 좀 여유롭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고생한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스쿠버 다이빙도 배우고 친구들과 골프도 시작했죠. 처음엔 건강을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1년 반이 지나고 나니 보험은 해지됐고 통장엔 몇십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평생 번 돈이 다 어디 갔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열심히 살았고 자식들 다 키웠고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싶었는데 막상 통장은 텅 비고 미래는 더 막막해지는 느낌. 요즘은 병원비도 무섭고 물가도 오르고 손주 용돈까지 부담인데 그저 내 인생 한 번쯤은 나도 즐기고 싶어서 시작했던 취미 생활이 오히려 내 노후를 갉아먹는 흉기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생각보다 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소비를 시작했다가 노후 파산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서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치명적인 실수의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멈춰야 할 씀씀이와 정말 나를 위한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국계 대기업 부장 은퇴 후 낡은 골프백을 마주하다. 최도윤 씨는 63세.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며 외국계 가전회사에서 35년 근무 후 부장으로 은퇴했다. 업무는 치밀했고 인맥도 넓었다.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금은 5억 6천만 원. 인생 2막은 나를 위한 삶이라며 계획도 준비도 철저했다. 그는 퇴직 다음 주부터 골프장에 나가기 시작했다. 회사 다닐 때 못다한 여유를 누리고 싶었다. 마침 지인들이 있는 골프 모임에서 준회원권을 추천해 주었다. 9천만 원에 구입한 수도권 골프장 준회원권, 그는 투자라 여겼다. 이 정도 여유는 누려야죠. 라며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뒤 매주 3번 이상 라운딩, 연습장은 거의 매일 출근했다. 드라이버, 퍼터, 클럽, 골프화까지 최신 모델로 교체했다. 중고 사이트에 내놓은 기존 장비엔 먼지만 쌓였다. 카카오톡 프로필은 골프장 사진으로 바뀌었고 인스타그램에는 식사와 스코어 사진이 가득했다. 이제 이게 내 삶이야. 라며 도윤 씨는 활짝 웃었다. 문제는 1년 후였다. 총 지출 1억 7천만 원. 퇴직금의 3분의 1이 골프비, 모임비, 장비, 여행, 렌트카로 빠져나갔다. 생활비와 고정 지출은 아내 명의 예금으로 충당 중이었다. 아내는 점점 말이 줄었다. 전기료, 관리비, 식비도 빠듯한데 남편은 다음 주 제주 골프 예약을 잡았다. 둘째 딸이 결혼 준비로 연락했을 때 도윤 씨는 골프 중이었다.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하라고 말한 게 상처가 됐다. 딸은 한동안 연락을 끊었다. 골프장 멤버들 사이에서도 회비 미납으로 소문이 났다. 요즘 최 부장님 분위기 안 좋아. 말은 돌았고 도윤 씨는 모임에 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내가 낡은 골프백을 현관밖에 꺼내뒀다. 이제 좀 내려놓으면 안 돼요? 조용한 말 한마디에 도윤 씨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 골프백은 그의 지난 10년이 담긴 상징이었다. 출장 가기 전 새벽에도 연습했던 시간, 성과를 내고 보너스를 받은 날 샀던 첫 드라이버. 하지만 지금은 바퀴도 헐고 손잡이도 벗겨져 있었다. 도윤 씨는 현관 바닥에 앉아 골프백을 다시 안으로 들여놓았다. 이게 내 유일한 취미였는데 그는 중얼거렸다. 다음 날 잔고를 확인한 아내는 실신하듯 주저앉았다. 남은 퇴직금은 2억 원 남짓. 하지만 그중 절반은 주식형 펀드로 묶여 있고 유동성 자산은 1억이 채 되지 않았다. 고등학생인 막내 아들의 대학 등록금, 부부의 노후 의료비, 생활비를 고려하면 상황은 절박했다. 우리 지금 줄이지 않으면 몇 년 못 버텨요. 아내는 단호했다. 도윤 씨는 몇 달째 내놓은 회원권이 아직도 팔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충격이었다. 그날 밤 그는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지만 입은 말이 없었다. 탁자 위엔 동그랗게 접힌 골프장 영수증이 수북했다. 수백만 원이 한 달 사이 사라진 기록이었다. 그는 한 장 한 장 찍기 시작했다. 그러다 멈췄다. 이게 다 내 선택이었지. 아내가 다가와 물었다. 그만두면 후회할까요? 도윤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낡은 골프백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이젠 좀 멀리 보내줘야 할 것 같아. 그날 새벽 골프백은 베란다 창고로 옮겨졌다. 그렇게 조용히 내려놓은 것이다. 며칠 후 도윤 씨는 주민센터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엔 낡은 모자와 얇은 점퍼. 라운딩 대신 그는 아침마다 버스를 타고 집 근처 공원을 돌기 시작했다. 마주치는 노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건강 걷기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 일주일에 3번 만보 걷기를 함께하며 도윤 씨는 처음으로 비용 들지 않는 취미의 의미를 알게 됐다. 낯선 듯 익숙한 동년배들과 하루 만보를 걷고 나서 나누는 국 한 그릇이 그의 일상을 채우기 시작했다.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했다. 함께 시장에 가고 점심국을 같이 끓이고 신문 기사를 읽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하루는 아내가 말했다. 그땐 왜 그렇게 골프에 빠지셨어요? 도윤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다. 두려웠어요. 회사 떠나고 나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 아내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이제 당신이 누구든 괜찮아요. 그냥 함께만 있으면 돼요. 몇 달 후 도윤 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동네 도서관에서 주 3일 사서 보조일을 하게 된 것이다. 하루 4시간 책을 정리하고 연체된 도서를 관리하고 아이들과 인사하며 그는 다시 쓸모를 느꼈다. 첫 월급은 38만 원.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날 저녁 그는 마트에서 장을 봐서 저녁을 직접 차렸다. 아내는 조용히 앉아 그 밥을 다 먹었다. 그날 밤 도윤 씨는 베란다에 나가 골프백을 다시 꺼냈다. 먼지를 털고 깨끗이 닦아 옷장 안에 넣었다. 그리고 손으로 조심스레 문을 닫았다. 이젠 나를 무너지게 하지 않는 취미만 갖기로 했어. 이젠 그에게 삶의 중심은 더 이상 골프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며 도윤 씨는 더 이상 돈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친구들 사이에서 요즘 뭐 하냐는 질문에도 당당히 말했다.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잘 지내. 하루하루가 좋아. 그의 얼굴엔 잔잔한 웃음이 번졌다. 예전 같으면 자존심이 상했을 대답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유로웠다. 딸과도 조금씩 연락이 닿았다. 결혼식 날 그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작은 꽃다발을 손에 들었다. 딸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아빠, 이제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그 한마디에 도윤 씨는 그동안의 시간이 무너지듯 울컥했다. 자신이 무엇을 잃고 무엇을 되찾았는지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퇴직금은 많이 줄었지만 남은 돈으로 부부는 작은 전셋집을 옮겼고 생활은 소박해졌다. 주말마다 재래시장에 들러 장을 보고 도서관 근처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나누는 것이 이들의 새로운 여유가 되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기초교육 자원봉사를 모집한다는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도윤 씨는 망설이다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매주 금요일 스마트폰을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에게 앱 설치하는 법, 사진 찍는 법을 알려주는 시간이 시작됐다. 도윤 선생님, 다음에 또 봐요. 이 말이 그의 하루를 웃게 했다. 그가 가르치던 78세 이모 할머니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렇게 자상한 분이 왜 이제 나타났을까요? 그 말에 도윤 씨는 얼굴이 붉어졌다. 예전엔 업무 성과로 듣던 칭찬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사람 사이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전부였다. 그의 일상은 단조로웠지만 충만했다. 아침 7시 산책, 오전 10시 도서관 근무, 오후엔 복지관 자원봉사, 저녁엔 아내와의 TV 시청. 이젠 골프장 대신 벤치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최고급 클럽 대신 손에 든 건 작은 책과 공책이었다. 그가 바뀌었다는 걸 가장 먼저 알아챈 건 아내였다. 예전엔 말수가 적고 늘 스마트폰으로 골프 영상을 보던 남편이었지만 요즘은 식사 중에도 먼저 말을 걸고 아이들과의 이야기를 나누자고 먼저 말했다. 우리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웃게 될 줄 몰랐어. 아내의 말에 도윤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때는 골프채에 내 인생이 달린 줄 알았지.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짧게 적었다. 늦게 배운 취미는 내 노후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과의 연결은 나를 다시 살게 한다. 이후 그는 복지관에서 제안한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퇴직한 60대, 70대들이 청년 구직자들에게 사회 경험을 나누는 프로젝트였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젊은이들이 묻는 질문들에 답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표정이 환해졌다. 예전에 인턴 교육할 때랑 느낌이 비슷해.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가끔 친구들 모임에서 골프 이야기가 나오면 그는 미소를 짓는다. 요즘은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배드민턴 쳐. 그게 더 재미있더라. 그의 말에 친구들은 처음엔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이내 조용해졌다. 그리고 몇 달 후 함께 배드민턴을 치자는 연락이 왔다. 그의 변화를 부러워한 친구들이 먼저 다가온 것이다. 골프백은 아직도 창고 안에 있다. 도윤 씨는 가끔 그 앞을 지나치며 생각한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후회는 없다. 다만 조금 더 일찍 내려놓았다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어느 일요일 딸 부부가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왔다. 도윤 씨는 작은 과자를 사놓고 기다렸다. 거실에 들어온 손주는 할아버지 하며 달려들었고 그는 덥석 안아 올렸다. 이게 얼마만이냐. 예전엔 대화조차 끊겼던 딸이 조심스레 말했다. 아빠, 그때는 미안했어요. 아빠가 우리랑 멀어진 것 같아서. 도윤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너희들보다 내 여유가 더 소중한 줄 알았거든. 그날 저녁 손주가 돌아간 뒤 아내가 물었다. 이젠 괜찮아? 그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응, 이제야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아. 늦게나마.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아내와 와인을 나눠 마셨다. 비싼 게 아니어도 좋았다. 작은 유리잔에 담긴 삶의 온기만으로 충분했다. 며칠 뒤 그는 주민센터에서 노후 재정 점검 세미나를 신청했다. 젊은 시절엔 재무제표를 읽고 기업 분석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을 위한 가계부를 다시 쓰기 시작한 것이다. 이 나이에 다시 계산기를 두드릴 줄 몰랐네요. 그가 웃자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말했다. 그게 사는 맛이죠. 그는 작은 노트를 하나 만들었다. 나를 위한 노후 기록. 그 안에는 월 고정 지출, 자녀 자산, 향후 예상 의료비, 자녀 지원 계획, 그리고 하고 싶은 것 목록이 적혀 있었다. 그 첫 줄엔 이렇게 써 있었다. 내가 즐기되 나를 망치지 않는 것만 하자. 이제 그는 더 이상 허황된 여유를 쫓지 않는다. 친구들에게도 말한다. 지금 내 취미는 나와 내 가족이 웃을 수 있는 걸 찾는 거야. 누군가는 그게 뭐 그리 대단하냐고 했지만 도윤 씨는 알았다. 그 말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말인지. 퇴직 후의 삶은 두 번째 기회가 아니었다. 그에겐 첫 번째 진짜 인생이었다. 어느 늦가을 아침 도윤 씨는 아내와 함께 단풍이 물든 공원을 산책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 골프장이었지. 그의 말에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가을이 예쁜 줄 알겠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진짜 삶이었네. 공원 벤치에 앉아 그는 손을 꼭 잡은 아내를 바라봤다.
고마워. 기다려줘서. 아내는 조용히 대답했다. 같이 버틴 거야. 우리 둘 다. 이제 도윤 씨에게 여유란 골프장이 아니라 따뜻한 국 한 그릇, 아내의 미소, 손주의 손길, 그리고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이다. 그는 알게 됐다. 진짜 노후의 행복은 고급스러운 취미나 돈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살아낼 수 있는 일상의 리듬이라는 걸.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해졌다. 이제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한다. 충분해. 지금 이대로도. 그날 이후로 그는 다시 매일 아침을 일찍 시작했다. 손에는 책 한 권, 마음에는 여유 한 줌. 이제 더 이상 그는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냥 오늘 하루 아내와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제 최도윤 씨의 삶엔 속도가 없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무너졌던 노후는 다시 천천히, 단단히 세워지고 있었다. 오늘도 그는 고요한 새벽에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사는구나. 그리고 그 골프백은 지금도 베란다 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다. 먼지는 쌓였지만 그에겐 여전히 소중한 상징이다. 무너졌던 자존심, 휘청이던 삶, 그리고 다시 일어선 용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가끔 그 앞에 서서 미소 짓는다. 내 덕분에 내가 다시 나를 알게 됐어. 그 낡은 골프백은 이제 더 이상 허세의 흔적이 아니다. 그건 내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준 조용한 인생의 스승이었다. 오늘도 그는 조용히 말한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우 씨는 올해 66입니다. 외국계 제약회사의 재무팀장으로 36년을 근무하다가 60세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특별한 이유는 퇴직 이후의 삶을 무려 10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39이 되던 해, 그는 작은 노트를 하나 샀습니다. 내가 퇴직 후에도 웃고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한 줄 한 줄 자신만의 인생 이막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 한 일은 자산 점검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25년 된 아파트 한 채, 예금 2억 3천만 원, 퇴직금 예상액은 3억 원. 그는 한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내가 가진 돈 안에서만 산다. 절대 과시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최대한 수령 시점을 늦춰 65세부터 월 180만 원을 받도록 설정했고, 퇴직연금도 안정적인 원리금 보장형으로 분산해 두었습니다. 매달의 생활비는 연금과 소액의 이자, 수익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소비 통제였습니다. 노후의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나의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다. 그는 월 고정 지출을 180만 원 이하로 줄이기 위해 가족과 함께 가계부를 작성했고, 외식은 주 1회, 커피는 집에서 내려 마시는 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가끔 아내와의 갈등도 있었지만 함께 계획을 공유하고 조율하면서 서로의 은퇴가 아닌 함께하는 은퇴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그는 인간관계 다이어트도 실천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의 사후의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물러나며 자신이 속할 새로운 공동체를 찾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지역 주민센터의 커뮤니티 바리스타 프로그램. 60세 퇴직 후 그는 주 3일 복지관, 내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내려주는 시니어 스태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보단 나를 느끼기 위해 일한 거죠. 그는 일상 속 소소한 루틴을 소중히 여기며 새벽엔 스트레칭과 산책,
낮엔 커피와 책, 저녁엔 아내와 함께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그가 자녀에게도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부모로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결혼 자금도 최소한만 도왔고 남은 재산 중 일부는 가족 신탁으로 미리 설정해 혹시 모를 분쟁이나 오해를 막았습니다. 그러던 중 62세, 그는 관상동맥 협착으로 심장 스텐트 수술을 받았습니다. 입원비는 약 210만 원. 하지만 실손보험과 노후 의료비 비상자금으로 큰 충격 없이 대처할 수 있었고, 이후 식단을 바꾸고 운동량을 늘려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수술 이후 사회적 기여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자원봉사, 독거노인 안부 확인 봉사, 그리고 노후 설계 나눔 강연 활동까지 이어가며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노후는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주말이면 손주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걷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함께 반찬을 만들며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우린 비싼 골프장도 해외여행도 없었지만 마음이 늘 여유롭잖아. 그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행복입니다. 그는 매달 1일이면 자신의 노후 노트를 펼쳐 이번 달의 나를 점검합니다. 가게 점검, 건강 확인, 인간관계 정리, 새로운 취미 탐색. 그의 노후는 계획과 실천, 그리고 정서적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2월 마지막 날, 그는 혼자 올해도 잘 버텼고, 잘 웃었고, 잘 살아냈다. 는 편지를 자신에게 씁니다. 준비된 노후는 과시가 아니라 존엄입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정우야, 오늘도 수고했어. 그가 매일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이 한마디가 그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엔 마음껏 하고 싶었던 걸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껏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마음이 가는 대로, 감정이 흐르는 대로 소비하면 노후는 정말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정을 관리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환경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존엄 있는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우리 주변에 이미 존재하는 공공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50플러스 재단을 통해 중장년층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 일거리 연계, 상담 프로그램 등을 무료 혹은 소액으로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고비용 취미 대신 지역 기반의 저비용 취미 모임과 봉사활동 중심의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은퇴자들이 심리적 공허함을 건강하게 채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의 액티브 시니어 프로그램에서는 은퇴자들을 위한 맞춤형 운동, 평생교육, 독서 및 토론 모임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역 도서관이나 체육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시니어 일자리 센터와 연계해 주 23일만 근무하는 경험형 일자리 제도를 운영하여 소득을 유지하면서도 취미를 절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더 오래전부터 고민하며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시행 중입니다. 일본의 경우 은퇴자에게 연금 외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 기반 공공레저 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골프 스포츠 도서관 문화센터 등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해진 횟수만큼만 즐기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심리적 욕구를 해소하면서도
지출을 제어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은퇴자에게 노후 준비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매년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지원합니다. 재정적 자기성찰 루틴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공무원 연금 수령자부터 일반 노동자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재정 파탄을 예방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셋째, 전문가들은 노후에도 소비는 습관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일상의 루틴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생활 수칙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매월 말 소비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어디에 돈을 썼는지, 그 소비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를 기록해 보세요. 두 번째,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기쁨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공원 산책, 아침의 따뜻한 햇살, 동네 어르신들과의 대화, 손주와 함께 만든 저녁 식사. 이런 것들은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 비용을 나누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혼자 즐기는 골프가 아니라 셋이 함께 걷는 트레킹, 넷이 모여 나누는 클래식 음악 감상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매년 한 번은 나의 소비 목표를 정리해 보세요. 꼭 필요한 것, 버릴 것, 줄일 것, 그리고 나누고 싶은 것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결국 노후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교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은퇴 후 무너지는 소비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과 같아야 한다는 감정, 내가 누리지 못한 걸 이제라도 누려야 한다는 집착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후는 경쟁이 아니라 평화의 시간이다. 나만의 속도, 나만의 방식, 그리고 나만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진짜 안정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벌어야 좋은 노후라는 낡은 공식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대신 적게 써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공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출한 영수증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 나의 삶을 바꿉니다. 실제로 서울 관악구에 사는 68세 박정민 어르신은 퇴직 후 골프 대신 동네 복지관에서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지금은 친구들과 작은 동호회를 만들어 동네 경로당에서 공연도 다닙니다. 비용은 월 1만 원 이내, 오히려 자원봉사로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처럼 방향만 잘 잡으면 노후는 훨씬 더 단단하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가요? 지금 내가 즐기고 있는 소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남의 시선을 의식한 선택은 아니었나요? 이런 질문에 솔직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나다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심스럽게, 그러나 용기 있게 내 삶을 점검해 보세요.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절제된 소비와 꾸준한 점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결국 지혜로운 노후로 가는 길입니다. 행복은 결국 내 삶에 맞는 균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한 해외 시니어 연구소의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소비 습관은 그 사람의 지난 삶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그만큼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에 현혹되기 쉬운 이 시기엔 자유보다 책임이 더 중요합니다. 독일의 한 노후 재정 전문가도 강조합니다. 은퇴자들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덜 후회할 소비 구조다. 우리가 매일 하는 소비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작은 지출 하나가 내일의 여유, 그리고 10년 뒤의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씩 내딛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안에서의 연결,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소비 습관, 그리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용기.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질문이고 그 답은 지금 우리가 내리는 작은 결정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이 제일 자유로워요. 뭐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유는 방향을 잃은 순간 부메랑처럼 돌아와 우리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진짜 자유는 선택의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주어집니다. 나의 소비, 나의 시간, 나의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의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안정된 노후라는 항구에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아침마다 영수증을 정리해 보는 것부터 지역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하나 찾아 신청해 보는 것까지 작은 행동이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이 순간부터가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제이막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 불안하고 초조한 나날이 아니라 따뜻하고 단단한 시간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 출발은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신중한 선택, 한 번의 절제된 소비, 그리고 한 번의 용기 있는 점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노후는 더 이상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순간이 곧 노후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을 잘 사는 것이 곧 내일의 안정이고 모레의 기쁨입니다. 진짜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선택으로부터.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딛는 그 한 걸음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지금 당신의 노후를 다시 설계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엔 마음껏 하고 싶었던 걸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껏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마음이 가는 대로, 감정이 흐르는 대로 소비하면 노후는 정말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정을 관리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환경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존엄 있는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우리 주변에 이미 존재하는 공공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50플러스 재단을 통해 중장년층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 일거리 연계, 상담 프로그램 등을 무료 혹은 소액으로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고비용 취미 대신 지역 기반의 저비용 취미 모임과 봉사활동 중심의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은퇴자들이 심리적 공허함을 건강하게 채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의 액티브 시니어 프로그램에서는 은퇴자들을 위한 맞춤형 운동, 평생교육, 독서 및 토론 모임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역 도서관이나 체육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시니어 일자리 센터와 연계해 주 2일에서 3일만 근무하는 경험형 일자리 제도를 운영하여 소득을 유지하면서도 취미를 절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더 오래전부터 고민하며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시행 중입니다. 일본의 경우 은퇴자에게 연금 외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 기반 공공레저 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골프 스포츠 도서 관문화센터 등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해진 횟수만큼만 즐기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심리적 욕구를 해소하면서도 지출을 제어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은퇴자에게 노후 준비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매년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지원합니다. 재정적 자기 성찰 루틴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공무원 연금 수령자부터 일반 노동자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재정 파탄을 예방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셋째, 전문가들은 노후에도 소비는 습관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일상의 루틴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생활 수칙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매월 말 소비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어디에 돈을 썼는지, 그 소비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를 기록해 보세요. 두 번째,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기쁨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공원 산책, 아침에 따뜻한 햇살, 동네 어르신들과의 대화, 손주와 함께 만든 저녁 식사. 이런 것들은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 비용을 나누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혼자 즐기는 골프가 아니라 셋이 함께 걷는 트레킹, 넷이 모여 나누는 클래식 음악 감상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매년 한 번은 나의 소비 목표를 정리해 보세요. 꼭 필요한 것, 버릴 것, 줄일 것, 그리고 나누고 싶은 것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결국 노후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교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은퇴 후 무너지는 소비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과 같아야 한다는 감정, 내가 누리지 못한 걸 이제라도 누려야 한다는 집착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후는 경쟁이 아니라 평화의 시간이다. 나만의 속도, 나만의 방식, 그리고 나만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진짜 안정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벌어야 좋은 노후라는 낡은 공식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대신 적게 써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공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출한 영수증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 나의 삶을 바꿉니다. 바람이 분다, 나뭇잎이 흔들린다, 마음이 흔들릴 때 삶도 다시 쓰여진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은퇴 후 낯선 자유 속에 헤매다 결국 경제적 한계에 부딪혀버린 이태훈 씨의 살. 젊은 시절 열심히 일했지만 은퇴 후에는 감정과 욕망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무너졌던 그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내일의 내가 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반대로 또 한 사람 김병도 씨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산이 크지 않아도 자신의 경제력을 정확히 파악했고 허용 대신 절제를 택했죠. 지역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며 단출하지만 따뜻한 노후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소한 취미, 조용한 일상 속에서도 그는 말합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나답게 사는 게 참 좋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큰 돈의 유무도 아니고 특별한 운도 아닙니다. 바로 선택입니다. 어떤 길을 걸을지, 어떤 마음으로 노후를 맞이할지, 그 작은 차이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작게나마 준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욕망보다 균형을, 비교보다 평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나를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 늦지 않았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이 순간이 바로 새 출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따뜻하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지혜롭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답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눈물로 마무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미소로 되새김질할 수 있는 인생을 위해 지금 함께 걸어가 보시죠. 여러분, 최근 뉴스 보셨습니까? 55세 남성이 은퇴 2해 만에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부모님의 집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월세와 병원비, 물가 상승이 한꺼번에 덮치면서 순식간에 통장이 바닥났다는 겁니다. 혹시 남 얘기 같으신가요? 지금도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고 감기 한 번 걸려 병원 다녀오면 몇십만 원이 훌쩍 빠져나가는데 나도 은퇴 후 이렇게 되는 건 아닐까? 불안해지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40대, 50대, 60대라면 누구나 이 걱정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 쓰는 생활비가 은퇴 후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전기세와 난방비가 더 들고 나이가 들수록 건강검진, 영양제,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주말에만 즐기던 문화생활과 여행도 평일까지 이어지면서 지출은 더 커지고요. 이미 수많은 부부들이 이 현실을 경험하며 은퇴하면 생활비가 절반이면 되겠지라는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부터 생활비 구조를 제대로 점검한 사람들은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죠. 여러분, 선택은 지금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50대 부부 생활비, 이 정도면 더 이상 고민 끝이라는 분명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놓치면 앞으로 더 큰 후회로 돌아올지 모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 현관 앞. 낡은 구두 한 켤레가 힘없이 놓여 있었다. 구두 주인인 최동환 씨는 59살까지 건설회사 부장으로 현장을 누비며 평생을 살아왔다. 콘크리트 먼지와 철근 냄새 속에서 버티며 이제 은퇴하면 편히 쉬어야지라는 말을 늘 되뇌던 그는 정년을 마치고 퇴직금을 1억 6천만 원쯤 받았을 때 마음속에 커다란 안도감을 느꼈다. 아내는 작은 꽃다발을 건네며 여보, 이제는 우리도 여유롭게 살자. 당신 고생 많았어라고 말했고 그 순간 최 씨는 낡은 구두를 벗어 던지고 새 신발을 신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그가 그렸던 풍경과는 전혀 달랐다. 처음 몇 달은 자유롭고 즐거웠다. 오랜 친구들과 만나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산다고 자랑하기도 했고 그동안 미뤄둔 여행도 다녀왔다. 그러나 매달 카드 명세서를 받아들 때마다 불안이 스며들었다.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120만 원 남짓이었지만 아파트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만 해도 40만 원을 훌쩍 넘었고 부부가 먹고 사는데 드는 생활비는 늘 200만 원 가까이 들었다. 은퇴 후 늘어난 병원비는 매달 30만 원을 넘겼고 혈압약과 콜레스테롤 약은 꼭 챙겨야 했으며 진료비는 해마다 오르고 있었다.
2025년의 물가는 무섭게 치솟았다. 마트에 가면 라면 한 봉지가 1,000원을 넘어섰고 과일값은 제철임에도 예전의 2배가 되어 있었다. 최 씨는 조금 아껴 쓰면 되겠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명절이 다가오면 자녀들에게 챙겨줄 용돈이 필요했고 친지 경조사에 나가면 최소한의 체면을 지켜야 했다. 특히 외아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전세 보증금 일부를 보태주고 나니 통장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는 매번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 이렇게 빨리 사라질 줄이야 라고 중얼거렸다. 가장 큰 충격은 생활비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다는 사실이었다. 아내와 둘이서만 살아가는데도 한 달에 450만 원 가까이 지출이 나갔다. 국민연금과 약간의 이자로는 턱없이 부족해 결국 퇴직금에서 매달 돈을 빼쓰는 생활이 이어졌다. 이자는 연 2~3%에 불과해 물가를 따라가지 못했고 주식에 투자해보려 했지만 손실만 늘어나자 더는 손댈 수가 없었다. 마트 계산대 앞에서 카드 한도를 확인하느라 순서를 미루는 날이 잦아졌고 아내는 당신, 이번 달 병원비가 또 올랐는데 어떡하지? 라고 물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집안 구석에 놓인 낡은 구두를 바라볼 때마다 최 씨는 그 구두와 함께 흘러간 세월과 그렇게 버텨 모은 돈이 허무하게 줄어드는 현실을 떠올렸다. 은퇴 당시 1억 6천만 원이던 퇴직금은 65이 되기도 전에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남은 돈으로 앞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지 계산조차 하기 싫어졌다. 가장 마음이 무너진 날은 손주의 돌잔치였다. 평생 처음 보는 손주에게 해주고 싶은 선물이 많았지만 통장 잔고를 확인한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결국 빈손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가족 앞에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집에 돌아와 신발장 앞에 쌓인 낡은 구두를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가 이 구두를 신고 매일같이 현장을 뛰어다니며 버틴 이유가 이런 삶이었나 차책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우연히 동네 복지관 게시판에서 시니어 금융교실이라는 안내문을 보게 된 것이다. 은퇴 후 생활비 구조 점검이라는 강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고 그는 망설임 끝에 신청했다. 교실에 들어가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자신의 소비 구조를 직접 적어 내려갔을 때 비로소 문제의 본질이 보였다. 지금까지 자신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지출 항목,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와 비정기 지출, 나이가 들수록 늘어날 의료비와 여가비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큰 부담인지 깨닫게 된 것이다. 최 씨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아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활비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매달 얼마를 쓰고 있는지 제대로 계산해보자. 두 사람은 영수증을 모아 항목별로 나눠봤다.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병원비, 외식비, 경조사비, 여행비, 그리고 명절 비용까지. 단순히 아껴 쓰면 된다고 생각했던 지출이 실제로는 한 달 평균 500만 원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앞으로 무언가 바꿔야 한다는 무거운 합의가 있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낡은 구두처럼 오래 버틴 세월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은퇴 후 생활비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고정비는 늘어나고 나이가 들수록 건강 비용은 3배 이상 불어납니다. 아무리 줄여 써야지 다짐해도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집에도 달아빠진 신발 한 켤레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구두가 보여주는 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생활비의 무게일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최동환 씨는 복지관에서 들었던 강의를 떠올리며 아내와 함께 지출 구조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생활비는 대략 얼마라는 식으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세세하게 항목을 나누어 계산했다. 관리비와 전기, 수도, 가스 같은 경상비는 매달 15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갔다. 출퇴근을 하지 않아 교통비가 줄어들 줄 알았지만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다며
동네를 오가다 보니 오히려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었다. 의료비는 이미 매달 30만 원이 넘었고 나이가 들수록 건강검진과 약가, 물리치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문화와 여가 활동으로 쓰는 비용이 50만 원, 장을 보거나 생필품을 사는데 70만 원, 외식비가 80만 원 가까이 나갔다. 명절이나 자녀 생일, 경조사에는 한 달 평균 30만 원, 여행 경비를 나눠 계산하니 매달 또 30만 원이 추가되었다. 자동차 유지비와 계절마다 필요한 옷까지 구입해도 적지 않은 돈이 나갔다. 종합해보니 한 달 생활비는 평균 500만 원에 육박했다.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는 120만 원과 퇴직금 이자로는 턱없이 모자라 결국 퇴직금을 계속 깎아 쓰는 구조였다. 이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 씨는 처음에는 체면 때문에 망설였지만 결국 지역 시니어 일자리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일을 하냐는 생각이 있었지만 강의에서 들은 말이 떠올랐다. 은퇴 후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소득이 따라와야 삶이 지속된다. 그는 처음으로 복지관의 안전관리 도우미 일자리에 나갔다. 하루 4시간 정도 아파트 단지를 돌며 전등이나 소화기를 점검하는 일이었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 소득이 생활비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아내도 집에만 있던 생활에서 벗어나 동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소정의 활동비가 매달 몇만 원이라도 보탬이 되었다. 두 사람은 우리도 다시 사회에서 쓰임이 있다는 게 고맙다며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다.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한 것도 큰 변화였다. 불필요한 외식은 줄이고 여행은 1년에 한 번으로 제한했다. 대신 가까운 공원을 걷거나 복지관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강좌에 참여하면서 비용을 줄였다. 관리비 절감을 위해 전기를 절약하고 필요 없는 케이블 채널을 해지하면서 매달 몇만 원이라도 아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큰 깨달음은 생활비는 은퇴하면 줄어든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알게 된 것이다. 은퇴 전에는 주말에만 쓰던 여가 비용이 평일까지 늘어나고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전기세, 난방비 같은 고정비는 오히려 더 올라간다. 최 씨는 내가 현장에 나가 땀 흘리며 번 돈보다 은퇴 후 지출이 더 무섭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노트를 만들어 은퇴 가계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각 항목별로 현재 쓰는 금액과 앞으로 예상되는 증가분을 적어두었고 최소한의 기준선과 목표선을 나눠 기록했다. 의료비는 앞으로 3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통장을 만들고 매달 일정 금액을 따로 모으기로 했다. 여행비는 줄이되 대신 저렴하게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보기로 했고 경조사비는 형식에 매이지 않고 진심을 담아 표현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부부의 삶에는 조금씩 안정이 찾아왔다. 매달 퇴직금에서 빼쓰던 금액이 줄어들면서 남은 자산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길어졌고 부분 소득이 더해지면서 적어도 66 이후에도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이 보였다. 최 씨는 여전히 신발장 앞에 놓인 낡은 구두를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리곤 했다. 하지만 이제 그 구두는 단순히 무너진 기억이 아니라 다시 서서히 걸어나갈 수 있다는 상징이 되었다. 내가 평생을 버텨온 이 구두처럼 우리 삶도 다시 버틸 수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특별한 한 사람의 사례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50대와 60대 부부들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생활비는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어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정확히 계산하고 작은 소득을 만들고 복지제도와 지역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길은 열립니다. 남은 자산이 얼마나 있느냐보다 중요한 건 구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낡은 구두처럼 닳아버린 세월이 남아있어도 다시 걷기 시작할 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그 첫 발을 내디딘다면 은퇴 후의 생활비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준비된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60세 김성준 씨는 공무원으로 35해를 근무하다가 2024년에 명예롭게 퇴직했다. 세무과에서 근무하며 매일같이 수많은 민원인들을 상대하느라 힘든 날도 많았지만 그는 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김 씨의 가장 큰 자산은 눈에 보이는 돈보다 꾸준한 준비 습관이었다. 젊었을 때부터 그는 매달 일정액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넣었고 무리한 투자 대신 원칙을 지키며 생활을 설계해왔다. 여보, 이번 달도 연금저축 빠져나갔지? 응, 당신 월급 날마다 꼬박꼬박 나가. 벌써 20년 넘었네. 아내 이정혜 씨와의 대화는 언제나 그렇게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 가족의 미래는 차곡차곡 쌓였다. 퇴직한 뒤 김 씨가 받는 공무원 연금은 매달 약 240만 원. 그리고 그동안 준비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서 추가로 120만 원이 들어왔다. 합치면 매달 360만 원의 안정적인 소득이 생긴 셈이다. 여기에 그가 꾸준히 모아둔 예금과 채권 투자금은 약 1억 2천만 원, 비상시를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은퇴 직후에는 잠시 불안이 몰려오기도 했다. 뉴스에서는 연일 고령층 빈곤율 OECD 1위, 국민연금 고갈 우려 같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김 씨는 스스로 계산해본 생활비 구조를 꺼내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미 오래전부터 가계부에 은퇴 후 예상 지출 항목을 따로 정리해둔 덕분이었다. 식비와 생활비로 매달 160만 원, 관리비와 공과금이 40만 원, 의료비는 평균 30만 원, 문화여가비 50만 원, 교통비 20만 원, 경조사와 비정기 지출로 40만 원. 합치면 340만 원 정도였다. 즉, 매달 들어오는 연금만으로도 대부분 충당이 가능했다. 아내와 둘이 살기에 자녀 교육비나 대출이자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상태였다. 물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지난해 여름 아내가 허리 디스크 치료를 위해 몇 달간 병원에 다녔는데 그때는 의료비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김 씨는 비상예비금 통장에서 바로 충당했고 생활에 큰 타격은 없었다. 그는 늘 말하곤 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나눠둔 게 이렇게 도움이 되네.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가 차이를 만드는 거야. 집안 분위기도 밝았다. 아내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요가 프로그램에 다니며 건강을 챙겼고 김 씨는 시니어 대학에서 서예를 배우며 새로운 취미를 찾았다. 주말이면 손주가 놀러와 거실 가득 웃음소리가 퍼졌다. 어느 날 저녁 손주가 그의 무릎에 앉아 말했다. 할아버지, 나중에 나도 할아버지처럼 일찍 준비할 거야. 김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미래는 그냥 오는 게 아니란다. 조금씩 준비해야 행복하게 맞을 수 있어. 그 말에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다. 여보, 우리 참 잘 살아온 것 같아. 남들처럼 크게 벌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내는 게 진짜 복인 것 같아. 여러분, 김성준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재벌의 삶이 아니다. 평범한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하고 무리하지 않고 매달 일정액을 꾸준히 저축한 덕분에 맞이한 결과다. 위 사례처럼 퇴직금을 무계획하게 쓰고 불안에 휩싸이는 대신 그는 현실을 직시하고 미리 대비했기 때문에 여전히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2025년 대한민국의 가혹한 물가 속에서도 그는 주눅 들지 않는다. 김성준 씨의 하루는 단조롭지만 안정적이었다. 아침 6시면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건강을 챙겼다. 2025년 들어
건강보험료와 병원비가 올랐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그는 내가 지금이라도 운동하는 게 가장 큰 절약이라며 스스로 다짐했다.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가 정성스레 끓여준 미역국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으며 하루의 일정을 이야기했다. 오늘 오후에는 복지관 강의 있지? 응, 서예 수업 끝나고 바로 장도 보고 올게. 이런 대화가 그의 노후 일상을 보여주는 단편이었다. 생활비는 계획대로 운영됐다. 부부가 세운 원칙은 간단했다. 첫째, 지출은 늘 현금 흐름 안에서 해결한다. 둘째, 비정기 지출은 연간 예산을 나눠 월 단위로 관리한다. 셋째, 갑작스러운 지출은 비상 통장에서만 사용한다. 이런 원칙 덕분에 큰 혼란 없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김 씨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도 대부분의 생활비를 충당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작은 보조소득도 만들었다. 그는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하며 소정의 활동비를 받았고 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회계 자문 봉사에도 참여했다. 매달 100만 원 정도의 보조소득이 생겼는데 이 돈은 손주 교육비나 가족 여행 자금으로 따로 모아두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다시 큰 돈을 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소득까지 생기니 보람이 크네. 아내 역시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리 강좌를 맡아 매주 이틀씩 아이들과 젊은 주부들에게 반찬을 가르쳤다. 강사료는 많지 않았지만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성취감을 느끼기엔 충분했다. 두 사람은 은퇴 후에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었다. 2025년에 물가는 여전히 높았다. 채소와 과일값이 오르자 김 씨 부부는 아파트 단지 옆 작은 텃밭을 분양받아 직접 상추와 고추를 길렀다. 아침마다 텃밭에서 난 채소를 따와 상에 올릴 때면 아내는 웃으며 말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직접 키우니 얼마나 좋아. 돈도 아끼고 건강에도 좋고. 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이게 진짜 사는 맛이지. 생활비 구조를 꼼꼼히 관리한 덕분에 두 사람은 매달 20만 원 정도를 남길 수 있었고 남는 돈은 노후 의료비 적립 통장에 차곡차곡 넣었다. 그는 늘 말하곤 했다. 지금 여유가 있다고 쓰면 금방 사라져. 조금씩이라도 남겨야 나중에 더 든든하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평안이었다. 그는 친구 모임에 나가도 빚이나 생활비 걱정으로 한숨 쉬는 경우가 적었고, 오히려 다른 이들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여유로워 보이냐고 물을 정도였다. 그럴 때마다 김 씨는 웃으며 말했다. 큰 비결 없어. 그냥 젊을 때부터 조금씩 준비한 거야. 생활비는 줄지 않아. 늘어난다는 걸 알았으니까 미리 대비했지. 주말이면 가족들이 모여 집안이 북적였다. 손주들이 거실을 뛰어다니며 웃음을 터뜨렸고 아들은 아버지 덕분에 저도 준비를 조금씩 시작했어요 라고 말했다. 그 말에 김 씨는 낡은 책장 위에 올려둔 두툼한 가계부를 손주에게 보여주며 미소 지었다. 미래는 그냥 오지 않는다. 준비한 만큼만 오는 거란다. 여러분, 김성준 씨의 이야기는 거창한 성공담이 아니다. 그는 평범한 공무원으로 살아왔지만 노후를 대비해 작은 습관을 지켜낸 덕분에 지금은 걱정 없는 삶을 살고 있다. 매달 안정적인 연금과 보조소득, 그리고 치밀한 생활비 관리가 그의 노후를 든든하게 만들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동년배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가운데 그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여러분의 집에도 아마 달아빠진 신발 한 켤레가 있을 것이다. 그 신발이 고단했던 삶의 흔적이라면 김 씨에게는 또 다른 의미다. 그 신발을 보며 그는 말한다.
이 구두가 보여주는 건 내가 걸어온 길이고 앞으로 걸어갈 길이기도 하다. 준비한 사람만이 당당히 걸어갈 수 있다. 여러분,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면 훨씬 더 현실이 와닿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당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약 289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보다 3.5% 늘어난 수치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은퇴 후라고 해서 지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2024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3%로 기록됐고 한국은행은 2025년에도 약 1.9% 수준의 물가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라면 한 봉지가 1,000원을 훌쩍 넘고 전기가스 난방비는 겨울마다 기록을 새로 쓰는 지금 은퇴하면 생활비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생각은 착각일 뿐이라는 사실을 수치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의료비는 은퇴 후 생활비의 핵심 변수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약 543만 원이었는데 65세 미만 성인의 평균이 146만 원 수준이었으니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단순히 병원에 아파서 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각종 건강검진, 영양제, 물리치료 같은 예방적 지출도 늘어나면서 의료비는 사실상 고정비처럼 바뀌어 버린다는 뜻이죠. 게다가 장기요양보험도 해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의 0.9182%로 결정되었는데 세대당 평균 보험료만 해도 월 1만 6천 원이 넘습니다. 앞으로 고령층이 늘어날수록 이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구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사회 지표에 따르면 2024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9.2%까지 올라갔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의료 돌봄 지출이 늘어날 건 자명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은퇴하면 줄어드는 건 자녀 교육비나 대출 상환 정도일 뿐 나머지 지출은 거의 다 늘어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한국 의료 패널 자료를 보면 퇴직 이후 줄어드는 항목은 극히 제한적이고 난방전기 같은 에너지비, 문화여가비, 외식비, 건강관리 비용은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어나니 결국 빈곤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무려 30%에서 40%에 이릅니다. 이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연금을 받는다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OECD 펜션즈 앳 어 글랜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연금 목표 소득 대체율은 2028년에 40%까지 낮아집니다. 게다가 법정 수급 연령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라갑니다. 결국 연금만 믿고 버티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노동시장 구조도 변수입니다. 60세 정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시간, 단순 노동으로 재취업을 합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취약 고용 비중이 70% 가까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은퇴 전 받던 월급의 절반도 안 되는 소득으로는 늘어나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결국 소득이 갑자기 뚝 끊기지 않고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핵심인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통계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물가와 소비는 은퇴 후에도 줄지 않고 오히려 올라간다. 둘째,
65세 이후 의료 돌봄 지출은 급격히 늘어난다. 셋째, 고령 인구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넷째, 연금은 대체율이 낮아지고 수급 나이는 늦춰지고 있다. 다섯째, 노동시장의 구조적 한계로 소득 공백이 생길 위험이 크다. 결국 은퇴하면 생활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생각은 잘못된 가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신 두 사례, 즉 무계획으로 퇴직금을 갉아먹다 불안에 빠진 사람과 생활비 구조를 정확히 계산하고 보조소득을 만들어 안정된 삶을 누리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통계가 보여주듯 노후를 준비할 때 중요한 건 단순히 얼마를 가지고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매달 얼마를 어떤 항목으로 어떤 순서로 쓰고 채워 넣느냐입니다. 여러분, 숫자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현실을 직시한 사람만이 준비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문제점을 함께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실질적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얘기부터 시작하죠. 우리 정부는 현재 기초연금을 통해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약 70%에게 매달 무조건 현금 약 3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은퇴 이후 기본 생활비를 확보하는 가장 기초적인 안전망입니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들에게는 이동통신요금도 일부 감면해주는 정책도 더해져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줍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익 형사회 서비스 혁민 간형으로 나뉘어 노인들이 생산적인 활동을 이어가도록 돕고 있고 참여자들은 활동비와 사회적 역할을 얻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 홈페이지. 아울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은퇴 전문가들이 사회적 비영리 기관에서 자신의 경력을 살려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활동 실비와 수당을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도 있습니다. 예컨대 시니어 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 어르신 여가 건강돌봄 시설이 지방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텃밭 프로그램, 무료 강좌, 커뮤니티 활동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저비용 또는 무료로 제공해 사회적 고립과 지출 부담을 동시에 줄여줍니다. 그리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 같은 맞춤형 복지는 경증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방문 서비스를 제공해 병원이나 시설에 가는 대신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해주죠. 2025년부터는 연금과 이를 병행해도 연금 감액이 덜하도록 제도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부가 연금을 받을 때 감액되던 기초연금 삭감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개편안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해외 사례도 하나 소개해 볼게요. 미국이나 캐나다, 네덜란드에서 운영되는 엘더 빌러지 시니어 빌리지라는 공동체 모델입니다. 이들은 어르신들이 에이징 인 플레이스, 즉 자신의 집에서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교통, 집안 수리, 사회활동 등을 자원봉사 중심으로 지원해주는 커뮤니티 시스템입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게 돼 건강과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죠. 마지막으로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기초연금 대상자라면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둘째, 노인 일자리, 신중년 일자리처럼 공익적이면서도 활동비 및 수당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생활비 부담도 줄고 사회적 관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까운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강좌, 텃밭, 봉사활동을 통해 지출은 줄이고 삶의 활력은 살려보세요.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재가 서비스처럼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활용하지 않으면 매우 아까운 자원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엘더 빌러지 같은 커뮤니티 모델은 우리도 시니어 센터나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통해 충분히 구현할 수 있으니 지역에 제안하거나 참여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해외 모델까지 결합하면 은퇴 이후의 불안은 조금씩 해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제안을 통해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을 덜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신다면 노후 걱정은 이제 준비된 삶의 시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낡아빠진 구두 한 켤레가 있습니다. 한때는 반짝이며 도시의 거리를 바쁘게 걸었지만 세월은 그 가죽을 닳게 만들고 밑창은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구두에는 오랜 세월 성실히 걸어온 발자취와 앞으로도 당당히 걸어갈 희망이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삶을 마주했습니다. 퇴직금을 무계획으로 썼다가 노후 불안 속에 매일이 걱정으로 얼룩진 사람, 그리고 생활비를 꼼꼼히 따지고 작은 일자리와 지자체 프로그램을 활용하며 지금도 웃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둘 다 평생 열심히 살아왔다는 점에서는 똑같았지만 준비의 유무가 마지막 인생의 풍경을 이렇게나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한쪽은 매일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두려움에 떨었고 다른 한쪽은 손주와 함께 웃으며 밥상머리에서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거나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단지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준비가 달랐을 뿐입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눈물로 후회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행복으로 마무리하는 길입니까?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의료비는 늘어나고 노후의 길은 길어졌습니다. 그 길에서 준비 없는 발걸음은 쉽게 지치고 준비된 발걸음은 끝까지 당당히 걸어갑니다. 여러분, 노후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두 번째 인생입니다. 앞서 보신 행복한 사례처럼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작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연금 하나 더 점검하고 생활비 구조를 정리하고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그 작은 발걸음이 쌓여 인생 후반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낡은 구두처럼 우리 삶도 언젠가는 해지고 닳아갑니다. 하지만 그 닳아진 자국이 후회로 얼룩질지 아니면 웃음과 감사의 흔적으로 남을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50대, 60대, 70대 여러분, 당신의 구두는 여전히 걸을 힘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눈물의 길이 아니라 희망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길의 끝에서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참 멋지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남은 인생을 누구보다 아름답고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걸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의 구두는 행복한 내일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